형제는 평생 가장 가까운 존재라고 믿으셨을 겁니다. 어린 시절 같은 방에서 잠들고 한밥상에서 밥을 먹고 부모님의 품에서 함께 자라온 존재이니까요.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종종 느낍니다. 예전만큼 가깝지 않다는 사실, 그리고 때로는 형제조차도 어색한 남처럼 느껴진다는 사실 말입니다. 명절 모임이 부담스럽게 다가오고 자녀 비교나 경제 이야기로 대화가 불편해진 적은 없으신가요? 예전에는 즐겁게 웃으며 이야기하던 시간이 이제는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어버리는 경험,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실 겁니다. 조선 최고의 실학자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형제가 멀어져도 억지로 붙잡지 마라. 오늘은 이 한마디의 의미를 깊이 풀어보고자 합니다. 형제가 멀어지는 것이 왜 자연스러운지, 그리고 왜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더 힘들어지는지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도 형제와의 관계에서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지실 겁니다. 형제는 같은 뿌리에서 시작하지만 결국 각자의 길을 간다. 이것이 바로 현실이다.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자. 그때는 하루 종일 붙어 다니며 놀았고 부모님 품 안에서 모든 것을 공유했다. 같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같은 만화를 보며 웃었다. 밤이면 같은 방에서 서로의 숨소리를 들으며 잠들었다. 그 시절 형제는 정말 하나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달라진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며 관심사가 갈라지기 시작한다. 형은 운동을 좋아하고 동생은 독서를 좋아한다. 형은 이과를 선택하고 동생은 문과를 선택한다. 대학도 다른 곳으로 가고 전공도 다르다. 그리고 20대가 되면 본격적으로 각자의 삶이 시작된다. 형은 서울에서 직장을 잡고 동생은 부산에서 사업을 시작한다. 형은 30세에 결혼하고 동생은 35세에 결혼한다. 형수와 재수는 서로 다른 성격을 가졌고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다. 40대가 되면 더욱 갈라진다. 형의 아이는 공부를 잘하고 동생의 아이는 운동을 잘한다. 형은 회사에서 승진하고 동생은 사업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형은 아파트를 사고 동생은 전세로 산다. 50대가 되면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형은 부장이 되어 골프를 치고 동생은 자영업으로 매일 가게를 지킨다. 형의 아이는 의대에 가고 동생의 아이는 전문대에 간다. 형은 강남에 살고 동생은 경기도 외곽에 산다. 이것이 현실이다. 마치 큰 나무에서 가지가 뻗어나가듯 형제도 각자의 방향으로 뻗어나간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면서 여러 갈래로 나뉘듯 형제도 각자의 바다로 흘러간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우리는 형제인데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어릴 때는 그렇게 친했는데? 이런 아쉬움과 답답함을 느낀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나무의 가지가 모두 같은 방향으로 뻗는다면 나무는 제대로 자랄 수 있을까? 강물이 한 줄기로만 흘러간다면 넓은 땅을 적실 수 있을까? 형제가 모두 똑같은 삶을 산다면 그것이 과연 건강한 것일까? 각자 다른 길을 가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형은 형대로, 동생은 동생대로 각자의 재능과 환경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 맞다.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함이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형제를 억지로 붙잡으려는 사람과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는 사람이다. 억지로 붙잡으려는 사람을 보자. 이런 사람은 매달 가족 모임을 기획한다. 우리는 형제인데 자주 만나야 해라고 말하며 형제들에게 압박을 가한다. 명절이 아닌데도 무조건 모이자고 한다. 형제 중 누군가 바빠서 못 온다고 하면 형제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어? 라며 섭섭해한다. 이런 사람은 형제들의 생활 패턴을 무시한다. 누군가는 주말에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고 누군가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자신의 외로움이나 형제에 대한 그리움을 상대방에게 강요한다. 결과는 어떨까? 형제들은 서서히 부담을 느끼기 시작한다.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즐거움이 아니라 의무가 된다. 또 형이 모이자고 하네. 이번에는 무슨 핑계를 대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다 보면 정작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 연락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평소에 너무 자주 연락하고 만나자고 해서 정말 필요할 때조차 또 모이자는 건 아니겠지? 라는 경계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반면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르다. 이런 사람은 형제들 각자의 생활을 존중한다. 만나고 싶어도 상대방의 상황을 먼저 생각한다. 요즘 어때? 바빠? 라고 물어보고 바쁘다고 하면 그럼 다음에 여유 생길 때 만나자라고 말한다. 이런 사람은 연락의 빈도보다 진정성을 중요하게 여긴다. 매일 안부를 묻지는 않지만 형제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조용히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 형제들은 이런 사람과 만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만나면 편하고 즐겁다. 각자의 근황을 자연스럽게 나누고 서로의 변화를 인정하며 존중한다. 실제로 이런 경우를 보자. 김 씨는 세 형제 중 막내다. 큰형은 서울에서 회사원으로 살고 둘째 형은 고향에서 농사를 짓는다. 김 씨는 부산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한다. 김 씨는 예전에 형들을 자주 만나려고 노력했다. 매달 고향에 올라가서 모임을 만들려고 했다. 하지만 큰형은 주말에도 회사 일로 바빠서 자주 못 왔고 둘째 형은 농사일 때문에 시간을 내기 어려워했다. 김 씨는 처음에는 섭섭했다. 형제인데 이것도 못 해주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몇 번 이런 일이 반복되자 깨달았다. 각자 사정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김 씨는 방식을 바꿨다. 무조건 모이자고 하지 않고 각자의 상황을 먼저 물어봤다. 큰형이 서울에서 힘들어하면 전화로 격려해줬고 둘째 형이 농사일로 바쁘면 농번기를 피해서 연락했다. 몇 년이 지난 지금 세 형제의 관계는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다. 자주 만나지는 않지만 만나면 진심으로 즐겁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억지로 붙잡지 않는 지혜다. 강물을 주먹으로 움켜쥐려 하면 물이 빠져나가듯 형제를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오히려 멀어진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면 물이 그릇에 고이듯 관계도 편안해진다. 형제 관계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바로 기대다. 형제니까 당연히 도와줄 거야. 형제니까 내 편이 될 거야 라는 기대가 관계를 망친다. 기대하는 사람을 먼저 보자. 이런 사람은 형제에게 일반인보다 훨씬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친구가 거절하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어가지만 형제가 거절하면 형제인데 그럴 수 있어? 라며 서운해한다. 예를 들어보자. 박 씨는 사업이 어려워져서 돈이 급히 필요했다. 이때 박 씨는 친구들보다 형에게 먼저 연락했다. 형, 나 지금 급한 일이 생겨서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하지만 형도 사정이 있었다. 아이 학원비, 집 대출금, 아내의 병원비 등으로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형은 미안하다며 거절했다. 박 씨는 크게 실망했다. 형제인데 이럴 수 있나? 정말 급한 상황인데. 박 씨의 마음속에는 배신감까지 들었다. 형이 자신을 진정으로 아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뒤로 박 씨는 형과 관계가 소원해졌다. 명절에 만나도 예전 같지 않았다. 박 씨는 속으로 생각했다. 역시 형제도 믿을 게 못 돼. 어려울 때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하지만 생각해보자. 형이 정말 박 씨를 사랑하지 않아서 거절한 것일까? 아니라. 형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던 것이다. 만약 정말 여유가 있었다면 도와줬을 것이다. 박 씨의 실수는 형제라는 이유로 무조건적인 도움을 기대한 것이다. 형제도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다. 반대로 기대를 버린 사람은 어떨까? 이런 사람은 형제에게도 일반적인 인간관계의 원칙을 적용한다. 도움을 요청할 때도 혹시 어려우면 괜찮다는 마음으로 부탁한다. 이 씨의 경우를 보자. 이 씨도 사업이 어려워져서 돈이 필요했다. 형에게 연락할 때 이렇게 말했다.
형, 요즘 어때? 나는 사업이 좀 어려워져서 힘든데 혹시 형도 여유가 있고 괜찮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물론 어려우면 전혀 상관없어. 형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동생아, 미안해. 나도 요즘 여유가 없어서. 아이 학원비랑 대출금 때문에 빠듯해. 이 씨는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그럴 수 있지 뭐. 걱정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정말로 상관없다는 듯이 다른 화제로 넘어갔다. 형은 오히려 미안함을 느꼈다. 동생이 이해해주니 더욱 고마웠다. 그래서 직접적인 도움은 못 주지만 다른 방법을 생각해봤다. 아는 사람 중에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알아봤고 실제로 좋은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곳을 소개해줬다. 결과적으로 이 씨는 형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두 형제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다는 것이다. 이 씨의 이해심 있는 태도가 형의 마음을 움직였고 형의 진심 어린 도움이 이 씨에게 감동을 줬다. 이것이 바로 기대를 버리는 것의 힘이다. 기대를 버린다는 것은 상대방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다. 상대방의 상황과 한계를 인정한다는 뜻이다.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배려의 마음이다. 기대를 버리면 실망할 일도 없다. 도움을 받으면 감사하고 못 받아도 상관없다. 작은 배려에도 큰 감동을 느낀다. 그러면 상대방도 부담 없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형제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기대는 독이다. 기대는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욕심에서 나온다. 하지만 사람은 조종당하는 것을 싫어한다. 기대가 클수록 관계는 부담스러워진다. 정약용이 형제가 멀어져도 억지로 붙잡지 말아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붙잡으려는 마음속에는 형제니까 당연히 내 곁에 있어야 해라는 기대가 숨어 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오히려 형제를 멀어지게 만든다. 기대를 버리면 자유로워진다. 상대방도 자유로워지고 나도 자유로워진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시작된다. 형제 관계에서 가장 큰 독은 바로 비교다. 자녀의 성적, 직업, 재산, 사회적 지위를 비교하는 순간 관계는 삐걱거리기 시작한다. 비교는 왜 생길까? 대부분 열등감이나 우월감에서 시작된다. 자신이 형제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면 은근히 자랑하고 싶어하고 반대로 못했다고 생각하면 위축되거나 질투심을 느낀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비교할 거리가 더 많아진다. 자녀들의 대학, 직장, 결혼 상대, 손자, 손녀까지. 은퇴 후 경제 상황, 건강 상태, 사회적 인맥 등. 비교하려면 끝도 없다. 비교하는 형제의 모습을 보자. 명절 모임에서 이런 대화가 오간다. 우리 큰아들 이번에 대기업 들어갔어. 아, 그래? 우리 딸은 의대생이야. 의대생? 우리 둘째는 이미 의사가 됐는데. 그래도 우리 아들이 연봉이 더 많을걸? 이런 대화를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들까? 마음이 편할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불편해진다. 이기는 사람도 결국 기분이 좋지 않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상처받은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이다. 더 심각한 것은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다. 삼촌이나 고모, 이모와 비교당하는 아이들은 어떤 기분일까? 왜 나는 사촌보다 못할까? 라는 열등감을 갖게 된다. 가족 모임이 스트레스가 된다. 실제 사례를 보자. 김씨 집안은 세 형제가 있다. 큰형은 의사, 둘째는 선생님, 막내는 자영업자다. 예전에는 셋 다 자신의 일에 만족하며 살았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비교가 시작됐다. 큰형의 아들이 의대에 들어가자 둘째와 막내는 은근히 위축됐다. 둘째의 딸이 교대에 들어가자 막내는 더 위축됐다. 막내의 아들이 전문대에 가자 큰형과 둘째는 은근히 우월감을 느꼈다. 가족 모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예전에는 즐겁게 웃으며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서로 눈치를 본다. 누군가 자녀 이야기를 꺼내면 다른 사람들은 불편해한다. 막내는 결국 가족 모임 참석을 줄였다. 가면 기분만 나빠져라고 생각했다. 큰형과 둘째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막내를 배려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이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사람이 불행해진다. 이기는 사람도 없고 지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상처받는다. 반면에 비교하지 않는 형제들은 어떨까? 이들은 각자의 삶을 인정하고 존중한다. 박씨 집안도 세 형제가 있다. 큰형은 공무원, 둘째는 사업가, 막내는 예술가다. 경제적 수준도 다르고 사회적 지위도 다르다. 하지만 이들은 비교하지 않는다. 큰형이 승진했을 때는 모두가 축하해 준다. 둘째의 사업이 잘 될 때도 마찬가지다. 막내의 작품이 상을 받았을 때도 진심으로 기뻐한다.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누구네 아이가 어떤 대학에 갔든 어떤 직업을 갖든 서로 축하해 준다. 각자 재능이 다르니까 각자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으로 대한다. 가족 모임은 여전히 즐겁다. 서로의 근황을 나누고 추억을 이야기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공유한다. 누구도 위축되지 않고 누구도 우월감을 갖지 않는다. 이들의 자녀들도 가족 모임을 좋아한다. 사촌들과 비교당하지 않으니까 편하다. 각자의 장점을 인정받고 각자의 노력을 격려받는다. 이것이 바로 비교하지 않는 지혜다. 비교는 결국 서열을 만든다. 1등, 2등, 3등을 나눈다. 하지만 인생의 정답은 없다. 의사가 되는 것이 정답이고 자영업이 오답인 것은 아니다. 각자 다른 길을 가는 것이 자연스럽다. 형은 형대로, 동생은 동생대로 각자의 재능과 관심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 맞다. 그것을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비교는 사랑을 죽인다. 사랑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인데 비교는 조건을 단다. 너는 이래야 해, 너는 저래야 해라는 조건 말이다. 정약용이 형제가 멀어져도 억지로 붙잡지 말아라고 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비교하고 간섭하면서 붙잡으려 하지 말라는 뜻이다. 각자의 길을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뜻이다. 거리와 마음은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 이것은 형제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가까이 살면서도 마음이 멀어진 형제들을 종종 본다. 같은 동네에 살고 자주 만나지만 대화는 겉돌기만 한다. 만나면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만 하다가 헤어진다. 진짜 속마음은 나누지 않는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가까이 있다 보니 오히려 서로의 단점이 더 잘 보이기 때문이다. 형의 고집스러운 성격, 동생의 게으른 모습, 서로의 가정사 문제 등이 자꾸 눈에 띈다. 또한 가까이 있다 보니 부담도 크다. 형제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라는 기대가 생긴다. 하지만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원망하게 된다. 실제 사례를 보자. 이 씨와 형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산다. 걸어서 5분 거리다. 겉으로 보면 정말 가까운 형제 같다. 자주 만나고 아이들도 함께 놀고 명절에는 함께 보낸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다르다. 이 씨는 형에게 불만이 많다. 형이 자주 아이를 맡겨달라고 부탁하는 것, 명절 준비를 자신에게만 맡기는 것, 부모님 병원 모시는 일을 혼자 하게 하는 것 등등. 형도 이 씨에게 불만이 있다. 너무 예민하다고 생각한다. 작은 일에도 서운해하고 자신의 희생을 인정받으려 한다고 본다. 결국 두 사람은 가까이 살면서도 마음이 멀어졌다. 만나지만 진심 어린 대화는 하지 않는다. 각자 속마음을 숨기고 겉으로만 형제 노릇을 한다. 반면에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이 이어지는 형제들이 있다. 박 씨는 서울에 살고 동생은 부산에 산다. 거리로는 400km가 떨어져 있다. 1년에 두세 번 정도만 만난다. 전화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가깝다. 박 씨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동생에게 연락한다. 동생도 마찬가지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서로에게 털어놓는다.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자주 만날 수는 없지만 만날 때마다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눈다. 서로의 변화를 궁금해하고 서로의 고민을 들어준다.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격려해 주기도 한다. 박 씨는 동생이 부산에 사는 것을 아쉬워하지 않는다. 동생도 자기 인생이 있으니까라고 생각한다. 동생도 형이 서울에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오히려 거리가 있어서 좋은 점도 있다.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
자주 만나야 한다는 압박감이 없다. 만나고 싶을 때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서 만난다. 이것이 바로 거리와 마음의 관계다. 가까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마음이 가까운 것은 아니다. 멀리 있다고 해서 반드시 마음이 먼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이다. 진심으로 상대방을 생각하고 진심으로 상대방의 안녕을 빌어주는 마음이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현대 사회는 점점 더 개인화되고 있다. 형제들이 각자 다른 지역에서 살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물리적 거리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자주 만나지 못해도 가끔 안부를 묻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서로에게 알려주면 된다. 반대로 가까이 살면서도 마음이 멀어졌다면 거리보다는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서로에 대한 기대를 줄이고 서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형제라고 해서 서로의 삶을 간섭할 권리는 없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착각한다. 형제니까 말할 수 있어. 형제니까 충고해 줄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 간섭하는 형제의 특징을 보자. 이런 사람은 상대방의 모든 선택에 의견을 낸다. 누구와 결혼하는지, 어떤 직업을 갖는지, 어떻게 아이를 키우는지, 어떻게 돈을 쓰는지까지 모든 것에 관여하려 한다. 그 사람과 결혼하면 안 돼. 그 회사는 별로야. 아이를 그렇게 키우면 안 돼. 그런데 돈 쓰지 마. 이런 말을 자주 한다. 자신이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떨까? 자신의 선택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든다. 자신을 믿지 못한다는 느낌이 든다. 심지어 자신을 무시당한다는 느낌까지 든다. 실제 사례를 보자. 김 씨는 형에게 간섭을 많이 받는다. 김 씨가 이직을 생각한다고 하면 형은 그 나이에 왜 이직을 해? 지금 회사에서 버텨라고 말한다. 김 씨가 아이 교육에 신경 쓴다고 하면 너무 과열되지 마. 아이가 힘들어해라고 한다. 형은 동생을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동생이 실수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충고다. 하지만 김 씨는 점점 형에게 자신의 일을 이야기하지 않게 됐다. 이야기하면 항상 반대하거나 걱정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결국 두 형제는 겉으로는 만나지만 속마음은 나누지 않게 됐다. 김 씨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형에게 상의하지 않는다. 형은 요즘 동생이 왜 말을 안 하지? 라고 의아해한다. 이것이 간섭의 결과다. 상대방을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 관계를 망친다. 간섭은 사랑이 아니라 통제욕이다. 반면에 존중하는 형제는 어떨까? 이런 사람은 상대방의 선택을 인정한다. 동의하지 않더라도 간섭하지 않는다. 박 씨와 동생의 관계를 보자. 동생이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박 씨는 걱정이 됐다. 성공할 확률이 낮아 보였고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박 씨는 반대하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창업이라. 쉽지 않겠지만 내가 결정한 거면 응원할게.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 동생은 형의 이런 반응에 감동했다. 반대할 줄 알았는데 응원해 주니까 고마웠다. 그래서 창업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형에게 털어놓았다. 박 씨는 조언을 해주기도 하고 격려해 주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동생의 창업은 성공했다. 물론 박 씨의 도움도 있었지만 가장 큰 힘이 된 것은 형의 믿음과 응원이었다. 이것이 존중의 힘이다. 상대방의 선택을 인정해주면 오히려 더 가까워진다. 간섭하지 않으니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 존중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독립적인 인격체로 인정한다는 뜻이다.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자신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형제라고 해서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각자의 프라이버시가 있고 각자의 판단 기준이 있다. 그것을 존중해 주는 것이 성숙한 관계다. 간섭은 결국 자신의 기준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것이다. 내가 보기에는 이게 맞아라는 생각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답은 하나가 아니다.
상대방에게는 상대방만의 정답이 있을 수 있다. 존중하는 사람은 이것을 안다. 그래서 자신의 의견은 가지고 있지만 강요하지 않는다. 필요할 때 조언을 해주되 최종 결정은 상대방에게 맡긴다. 형제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독립적인 인간으로 존중하는 것이다. 형제라는 이유로 간섭할 권리는 없다. 오히려 형제이기 때문에 더욱 존중해야 한다. 형제가 멀어지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보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자연을 보면 멀어지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고 건강한 현상임을 알 수 있다. 나무를 보자. 어린 나무일 때는 모든 가지가 줄기 가까이에 붙어 있다. 하지만 나무가 자라면서 가지들은 점점 멀어진다. 각자 다른 방향으로 뻗어나간다. 어떤 가지는 동쪽으로, 어떤 가지는 서쪽으로, 어떤 가지는 위로, 어떤 가지는 아래로 향한다. 이것이 잘못된 것일까? 아니다. 오히려 이렇게 해야 나무가 건강하게 자란다. 모든 가지가 같은 방향으로만 뻗는다면 나무는 제대로 자랄 수 없다. 햇빛을 고르게 받을 수도 없고 뿌리도 제대로 뻗을 수 없다. 강물도 마찬가지다. 산에서 시작된 하나의 물줄기는 내려오면서 여러 갈래로 나뉜다. 어떤 물줄기는 동쪽으로, 어떤 물줄기는 서쪽으로 흘러간다. 결국 서로 다른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 이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갈라져야 더 넓은 땅을 적시고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 하나의 줄기로만 흘러간다면 일부 지역만 혜택을 받게 된다. 새들도 마찬가지다. 어미 새는 새끼들을 정성으로 키운다. 하지만 새끼들이 다 자라면 둥지에서 내보낸다. 각자 자신의 영역을 찾아 떠나라고 한다. 이것이 잔인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새끼들을 위한 사랑이다. 만약 새끼들이 계속 둥지에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될까? 좁은 공간에서 경쟁해야 하고 자립할 기회를 잃는다. 결국 약해지고 의존적이 된다. 인간도 자연의 일부다. 따라서 인간의 형제 관계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어릴 때는 가까이 붙어 있지만 자라면서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것을 멀어진다고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성장이다. 각자 독립적인 존재로 서는 과정이다. 각자의 재능을 발휘하고 각자의 꿈을 실현하는 과정이다. 만약 형제가 계속 붙어 있기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 각자의 개성을 발휘할 기회를 잃는다. 서로에게 의존하게 되고 자립심을 잃는다. 결국 모두가 약해진다. 실제로 지나치게 의존적인 형제들을 보면 이런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어른이 되어서도 모든 것을 함께 결정하고 함께 행동한다. 겉으로는 사이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자의 성장이 멈춰 있다. 반면에 적절히 독립한 형제들은 어떨까? 각자 자신만의 전문성을 갖는다. 각자 자신만의 경험을 쌓는다. 각자 자신만의 지혜를 갖는다. 그리고 가끔 만났을 때 그 지혜를 나눈다. 이런 형제들은 서로에게 더 도움이 된다.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관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의존 관계가 아니라 협력 관계가 된다. 자연의 이치를 보면 다양성이 생존에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든 생물이 똑같다면 환경이 바뀔 때 모두 멸종할 위험이 있다. 하지만 다양하면 일부는 살아남을 수 있다. 형제 관계도 마찬가지다. 모두가 똑같은 길을 간다면 위험하다. 하지만 각자 다른 길을 가면 안전하다. 한 명이 어려워져도 다른 형제가 도와줄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형제는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다른 형제는 모험적인 사업을 한다고 하자. 평상시에는 각자의 길을 간다. 하지만 사업하는 형제가 어려워지면 안정적인 형제가 도와줄 수 있다. 반대로 안정적인 형제가 새로운 기회를 찾을 때는 사업하는 형제의 경험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되려면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멀어지는 것을 문제로 보지 말고 성장으로 봐야 한다. 정약용이 형제가 멀어져도 억지로 붙잡지 말아라고 한 것도 이런 자연의 이치를 이해했기 때문이다. 멀어지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현대 사회는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졌다. 각자 다른 길을 가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지혜다. 형제가 멀어진다고 걱정하지 마라. 그것은 각자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다. 오히려 기뻐하고 응원해야 할 일이다. 정약용은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실학자로 인간관계에 대한 깊은 통찰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형제가 멀어져도 억지로 붙잡지 말라는 말은 단순한 처세술이 아니라 인간 본성과 관계의 본질을 꿰뚫은 지혜의 말이다. 정약용이 이런 말을 하게 된 배경을 생각해 보자. 그는 정치적 격변기를 살았던 사람이다. 당파 싸움으로 인해 유배를 가기도 했고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했다. 그런 경험을 통해 인간관계의 진실을 깨달았을 것이다. 특히 그는 유배 생활 중에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많이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강제로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도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을 것이다. 정약용의 이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 첫째, 거리를 두는 것도 사랑이라는 의미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가까이 있는 것으로만 생각한다. 하지만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 있다. 상대방이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해 주는 것,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사랑의 표현이다. 둘째, 억지로 붙잡으면 오히려 더 멀어진다는 의미다. 인간의 심리는 복잡하다. 강요받으면 반발하고 싶어진다. 붙잡히면 도망가고 싶어진다. 형제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억지로 만나자고 하면 부담스러워한다. 억지로 친하게 지내라고 하면 오히려 거부감이 생긴다. 셋째, 자연스러운 흐름을 인정하라는 의미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가까워질 때가 있고 멀어질 때가 있다. 이것을 억지로 막으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라는 뜻이다. 넷째, 진정한 관계는 거리와 상관없다는 의미다. 가까이 있어도 마음이 멀 수 있고 멀리 있어도 마음이 가까울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마음의 거리다. 정약용의 이런 사상은 현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아니, 오히려 현대에 더 필요한 지혜일 수 있다. 현대 사회는 개인주의가 발달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런 상황에서 후시대적인 가족주의를 강요하면 오히려 반발을 받는다. 또한 현대 사회는 이동성이 높다. 교육, 직업, 결혼 등의 이유로 가족들이 지리적으로 흩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물리적 가까움을 고집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그렇다면 정약용이 말한 억지로 붙잡지 말라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우선 강요하지 말라는 뜻이다. 형제라는 이유로 무조건 자주 만나야 한다고 강요하지 말라. 형제라는 이유로 무조건 친하게 지내야 한다고 강요하지 말라. 둘째, 간섭하지 말라는 뜻이다. 형제의 선택에 지나치게 개입하지 말라. 형제의 삶에 지나치게 관여하지 말라. 각자의 길을 인정하고 존중하라. 셋째, 기대하지 말라는 뜻이다. 형제라는 이유로 무조건적인 도움을 기대하지 말라. 형제라는 이유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기대하지 말라. 넷째, 받아들이라는 뜻이다. 형제가 변하는 것을 받아들이라. 형제가 멀어지는 것을 받아들이라.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라. 이런 태도를 가질 때 비로소 진정한 형제애가 가능하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않을 때 오히려 더 깊은 관계가 된다. 정약용의 지혜는 단순히 형제 관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할 수 있다. 부모와 자식, 부부,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사랑한다면 자유롭게 해주어라. 아끼고 싶다면 붙잡지 말라. 가까이 하고 싶다면 거리를 두어라. 이것이 정약용이 우리에게 전하는 지혜다. 결국 정약용이 말하고자 한 것은 이것이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해방이다. 진정한 관계는 의존이 아니라 독립이다. 진정한 가족은 붙잡음이 아니라 놓아줌이다. 이런 마음으로 형제를 대할 때 비로소 진정한 형제애를 경험할 수 있다. 멀리 있어도 가깝고 가끔 만나도 깊고 많이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그런 관계 말이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형제가 멀어지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길이 있습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할 때 관계는 더 힘들어집니다. 형제가 멀어진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멀리서 안부를 빌어주는 것도 충분히 깊은 사랑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성숙한 사랑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형제가 멀어져도 억지로 붙잡지 마라. 그것이 오히려 진짜 사랑이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형제를 억지로 붙잡으려 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이제는 마음을 가볍게 내려놓으시고 각자의 삶을 존중하며 응원해 주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형제와의 관계에서 느낀 점이나 경험담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기대를 버리면 실망도 원망도 없다라는 또 다른 정약용의 명언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